기업에게 있어 소비자의 주목을 받는 일이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름과 그것의 장점을 소비자의 입에 오르내리게 만들기 위해 그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고 있고, 관심을 끌기 위해 일부러 부스럼을 만드는 노이즈 마케팅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죠. 오늘 소개할 이 모델도 이슈가 되면서 브랜드의 이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모델입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도 헷갈리는 경우인데요. 프리미엄 미니밴을 표방하며 야심차게 출시했지만 난해한 스타일과 불분명한 상품성으로 카니발에 밀려 사라져버린 비운의 MPV이자 쌍용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못난이 삼형제의 첫 번째 모델. 이번 시간에는 쌍용 로디우스, 코란도 투리스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MF 외환위기의 파도가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간 2000년 초, 국내 자동차 시장은 MPV의 전성시대였습니다. 당시 7인승까지 승합차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규정에 힘입어 저렴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낼 수 있으면서 LPG까지 쓸 수 있는 컴팩트 MPV가 인기를 끌었고, 다치 캐러밴에서 영감을 받은 기아 카니발과 유럽형 MPV를 표방한 현대 트라제 엑스G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국내 RV 시장에서 꽤나 큰 볼륨을 차지하는 장르가 됐죠. SUV의 명가 쌍용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기존의 다양한 SUV 라인업에 MPV를 추가해 RV 시장에서 쌍용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동시에 시장 1위 현대기아차 주력 제품과의 정면 승부라는 모험보다는 빈틈을 노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바로 봉고차로 불리던 기존 국산 승합 모델과 결을 달리하는 프리미엄 MPV를 만드는 것이었죠. 앞서 플래그십 세단 체어맨과 무쏘 후속 렉스턴이 연달아 성공하면서 의외로 프리미엄 메이커 이미지를 갖고 있던 것, 특히 무쏘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부랴부랴 준비했던 픽업트럭 무쏘 스포츠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것이 이런 틈새 전략을 세우는 데 설득력을 더해줬어요. 이렇게 프리미엄 MPV 프로젝트 A100이 시작됐고, 카니발에 대적하는 쌍용의 새 모델이 출시된다는 소식에 많은 소비자들의 기대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2003년 부산 모터쇼에 양산형에 가까운 쇼카를 공개했는데, 마치 고급 세단 체어맨을 미니밴으로 만들어 놓은 모양새의 CEO라는 이름까지 차의 컨셉을 명확하게 드러내 많은 주목을 받았고, 이윽고 2004년 정식 출시 모델인 로디우스가 그 모습을 드러냈죠. 차명은 도로를 뜻하는 로드에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올림포스 신들의 으뜸 제우스를 엮어 지었고, 도로 위의 제왕이 되겠다는 당찬 포부를 담았습니다. 호화 요트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됐다는 외관은 체어맨부터 유러피안 스타일을 내세웠던 쌍용차답게 유려함과 고급스러운 디테일이 돋보였고, 당대 어떤 미니밴보다도 승용 감각이 물씬 느껴지는 생김새였습니다. 특히 흔히 말하는 봉고차 실루엣을 만들어내는 1.5박스 스타일의 짧은 보닛이 아닌 SUV 같은 길쭉한 보닛을 사용한 것과, 일반적인 승합차, 미니밴에 폭넓게 쓰인 2열 슬라이딩 도어 대신 승용차에 쓰이는 스윙 도어를 채택한 것, 차체 하단과 측면에 어두운 플라스틱 가니쉬를 넉넉하게 두른 것으로 단순한 미니밴이 아닌 사륜 구동을 품은 크로스오버라는 것을 강조했죠. 역삼각형을 이루는 거대한 방패형 그릴과 커다란 램프, 오묘한 디자인의 알루미늄 휠로 독특한 인상을 만들어냈는데, 매끄럽게 이어지는 아치의 끝을 아코디언처럼 잡아 부풀려 놓은 듯한 후면부는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고, 북미형의 단정한 디자인에 익숙했던 소비자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크게 갈렸습니다. 그래도 5m가 넘는 길쭉한 전장과 1.9m의 넉넉한 전폭으로 크기에서 오는 위압감만큼은 확실했죠. 잼민이 시절 이 차를 실물로 처음 봤을 때 마치 흰수염 고래가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확실히 이 세계의 것이 아니었. 언뜻 봐도 컨셉이나 스케치와 실차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느끼실 텐데, 네, 맞습니다. 관련 법규, 어른들의 사정 같은 여러 외부 요인에 의해 프로젝트가 본래 기획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로디우스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프로젝트는 무쏘를 디자인했던 영국 RCA의 켄 그린리 교수와 쌍용 디자인팀이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물이었죠. 그린리 교수가 제안한 디자인 컨셉을 쌍용이 받아 다듬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됐는데, 욕은 억울하게도 이분이 다 먹었고, 이건 이후 등장한 중형 SUV 프로젝트에서 또 한 번 반복됐어요. 일이 이렇게 된 건 당시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 때문이었는데요. 기존 7인승부터 제공되던 승합차 혜택이 무려 11인승 이상부터 혜택을 받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로디우스는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승합차 혜택을 받지 못하면 판매량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 판단한 쌍용차는 부랴부랴 설계 변경에 나섰고 결국 팔자에도 없던 네 번째 좌석이 추가되면서 탑승객을 위한 공간을 우겨넣다 보니 지금의 독특하다 못해 괴기스러운 후면이 탄생한 것이죠. 오죽하면 디자인팀 내에서도 낸들 이렇게 하고 싶었겠느냐 하며 푸념을 할 정도였다고 하니 당시 분위기가 어땠을지 안 봐도 비디오죠. 이미 지나간 결과는 어쩔 수 없지만요. 프로토타입까지 남은 이 차를 보면 넉넉한 3열을 갖춘 쿠페 스타일의 고급 크로스오버로 오히려 10수년이 지난 요즘에나 먹힐 만한 상당히 앞서간 컨셉이었습니다. 아마 이 모습 그대로 출시됐다면 지금의 테슬라 모델 X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겼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차도 굴러다니는 게 썩 예뻐 보이지는 않지만 요트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느낌은 실내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요트라는 문화만큼이나 우리에게 낯설고 어색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여유로운 공간에 포근한 분위기가 돋보였고 부분적으로 사용된 우드그레인 역시 흔히 떠올리는 고리타분한 색상이 아닌 밝은 색상을 사용해 지금 봐도 컬러 매치가 상당히 세련됐죠. 좌우로 펼쳐진 대칭형 실내는 안 그래도 넓은 실내를 더욱 넓게 느끼게 해줬고 그걸로는 부족했는지 속도계까지 대칭을 해버려 모든 탑승객이 현재 속도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운전보다는 항해를 하는 기분이 들었죠. 엔진 추진기 작동! 참고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는 생소한 방식이지만 당시 유럽 MPV에서는 흔한 구성이었습니다. 굳이 대시보드 중앙에 계기판을 두는 이유는 시선이 아래로 향하는 것보다 옆을 향하는 것이 눈동자의 움직임이 더 적어 안전하고 무엇보다 탑승객과 차량 속도를 공유하는 게 심리적으로 안전 운전을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산차 중에서도 유럽 시장을 노리고 만든 차들이 종종 이런 계기판을 달고 나왔는데 하나같이 호불호가 많이 갈렸고 다음 세대에선 칼같이 삭제됐죠. 이 밖에 폭스바겐 비틀처럼 꽃을 꽂아 넣을 수 있는 전용 홀이 있었던 것, 렉스턴, 테라칸 같은 고급 SUV에나 있던 멀티미터 화면이 오버헤드 콘솔에 들어가 있던 게 기억에 남네요. 여기에 후방 카메라를 포함한 12개 스피커의 5.1 채널 DVD 내비게이션과 7인치 천장 모니터, 나중에는 현대기아차의 모젠에 대응하는 텔레매틱스 시스템 에버웨이, 체어맨에나 있던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와 후륜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까지 장비한 최고급 트림, 플래티넘을 선보여 경쟁 모델을 압도하는 첨단 고급 사양으로 무장하기도 했습니다. 렉스턴이 체어맨의 SUV 버전이었다면 이 차는 체어맨 미니밴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구성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승객 공간은 트림에 따라 9인승과 11인승 두 가지로 구성했고 깍두기 의자의 유무만 다를 뿐 모두 4열까지 갖췄습니다. 기아 그랜드 카니발이 출시되기 앞서 11인승 미니밴 시장에 포문을 연 모델이었죠. 스타렉스 전보와 봉고차들은 논외로 치고요. 등받이 뒤편에 시트백 테이블을 마련하고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 특히 2열 시트는 180도 회전까지 가능해 입맛에 따라 다양한 구성이 가능했어요. 아예 모든 시트를 접어 평평한 적재 공간을 만들 수도 있었고 4열 벤치 시트는 더블 폴딩을 지원해 골프백을 세로로 세울 수도 있었죠. 센터 콘솔 박스를 탈거해 캐리어 가방으로 쓸 수 있게 한 것도 깨알 같은 아이디어였어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미니밴으로서는 불리한 설계인 세로 배치 후륜구동 방식을 적용하면서 바닥이 높아져 시트 포지션과 공간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고 특히 기어박스가 툭 튀어나오면서 당대 미니밴의 덕목 중 하나였던 1열 가운데 좌석은 아예 설치가 불가능한 데다 좌석 간 이동까지 불편해졌습니다. 또 공조장치 하단에 마련된 팝업식 컵홀더는 그 자리에 우겨 넣는 게 목적이었는지 겨우 레스비나 종이컵 정도만 넣을 수 있는 사실상 무용지물 수준이었죠. 뒷좌석 스윙도어도 문제였는데요. 개방되는 면적은 넓었지만 문을 열 때 넓은 공간이 필요하니 주차장 등 좁은 공간에서는 당연하게도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이듬해 등장한 그랜드 카니발이 전동 슬라이딩 도어를 가지고 나오면서 고급감까지 챙겼기 때문에 승용 감각이라는 감성 하나만 내세우기에는 잃는 것이 많았죠. 파워트레인은 앞서 렉스턴에 탑재된 직렬 5기통 2.7L 디젤 엔진 단일 사양으로 5단 수동, 벤츠제 5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됐습니다. 벤츠 DNA가 녹아있는 이 5기통 엔진 특유의 회전 질감은 아시는 분들은 다들 인정하시죠? 출력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두터운 토크가 실용 구간에서 뿜어져 나와 2.2톤에 육박하는 공차 중량을 감안하면 꽤나 시원스러운 가속감을 제공했어요. 실내에서 약점으로 적용했던 후륜구동 파워트레인도 주행에서는 장점으로 적용했습니다. 체어맨의 차체에서 비롯된 고속주행 안정성과 육중한 몸무게에서 오는 묵직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선사하면서 장거리 여행에서 그 진가를 드러냈죠. 서스펜션도 전륜 더블 위시본, 후륜 멀티링크 구성으로 특히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된 플래티넘 모델은 경쟁차에 비해 승차감이 확실히 고급스러웠습니다.
여기에 오늘날 카니발에도 없는 사륜구동은 이 로디우스만의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였습니다. 파트타임 방식이었지만 눈빛길과 비포장길 앞에서도 주눅들 필요가 없었고 업무용 차량과 패밀리카의 구분이 없는 자영업자는 물론 캠핑, 낚시 등 레저를 즐기려는 소비자들에게 환영받았어요. 2007년에는 한 차례 페이스리프트를 거쳐 뉴 로디우스로 출시됐는데요. 큰 폭의 수정은 없었지만 괴상한 역삼각형 그릴을 당시 패밀리룩이었던 벤츠 스타일로 수정하고 덕지덕지 붙어있던 투톤 가니쉬를 떼버리고 원톤으로 깔끔하게 칠해 수출형과 동일하게 구성하면서 한결 차분하고 정돈된 인상으로 거듭났습니다. 다만 하이 트림과 풀옵션 트림을 막론하고 16인치 멀티스포크휠 하나만 딸랑 제공하면서 외관을 더 볼품없게 만든 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었죠. 나머지는 그대로였습니다. 연식 변경을 통해 지상파 DMB 같은 편의 기능이 새롭게 더해진 것, 파워트레인도 판매량이 저조한 수동 변속기를 제외한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한편 최고급형 플래티넘에 제공했던 후륜 에어 서스펜션이 이 모델부터 삭제됐고 2011년부터는 아예 순정 내비게이션도 빼버렸는데 선택률이 저조한 옵션이었지만 고급 품목이 서서히 줄어드는 게 마치 판매 의지를 상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2년 출시된 로디우스 유로는 반대로 외관은 그대로 둔 채 편의 장비와 파워트레인을 변경했죠. 기존의 직렬 5기통 2.7 디젤 엔진이 유로5 배출가스 규제에 가로막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면서 쌍용차의 다른 라인업과 마찬가지로 새로 개발한 4기통 2.0 디젤 엔진을 탑재해 대응했습니다. 변속기는 기존의 벤츠 5단 자동 및 6단 수동 변속기가 새롭게 매칭됐어요. 실내도 여태 왜 없었는지 궁금해지는 크루즈 컨트롤과 블루투스 오디오, 하이패스 룸미러 같은 편의 기능이 추가된 것은 환영할 만한 부분이었는데 낮아진 출력으로 주행 품질이 떨어지면서 안 그래도 없던 경쟁력까지 함께 떨어졌습니다. 여러모로 이전의 프리미엄 MPV 이미지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죠. 로디우스는 신들의 산책이라는 카피에 어울리는 넉넉한 공간과 고급스러운 승차감, 풍부한 편의 장비, 든든한 사륜구동까지 갖춰 그들이 내세운 프리미엄 MPV에 걸맞는 상품성으로 무장했습니다. 여기에 전모델 버스 전용차로 혜택, 11인승 연 65,000원 승합차 세금이라는 메리트까지 빠짐없이 챙겼어요. 다만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겠죠. 규정을 의식해 외모를 포기한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2004년 출시 첫 해 내세운 판매 목표는 내수 23,000대. 기본형 가격이 고급형 카니발에 맞먹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 출시 하루 만에 6,000여 대가 계약되는 등 돌풍을 일으켰지만 이후 판매량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실망스러운 성적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이 신형으로 거듭난 기아 카니발에 대부분의 고객을 빼앗기면서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뉴 로디우스 출시 이후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심지어 2012년에는 한 해 동안 1,000대조차 채우지 못했죠. 소비자들이 선택을 주저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괴상한 디자인이 결정적인 것에는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였어요. 수출 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는데요. 주력 시장인 유럽과 러시아의 본명인 로디우스, 일부 국가에는 스타빅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됐는데 초기에는 신선함을 매력으로 국내 판매량을 웃돋는 실적을 기록했지만 역시 반전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 영국 BBC 탑기어에서 진행한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차 어워드에 폰티악 아즈텍, 피아트 멀티플라와 함께 최상위권에 랭크되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게 좀 미안했던지 요트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디자인 컨셉을 받들어 아예 호화 요트로 개조해주게 됐죠. 여담으로 쌍용차의 오랜 단골인 국군에 납품되어 업무용 차량으로 쓰인 덕분에 얼떨결에 군생활 중 이 차를 경험해본 분들도 꽤 있죠. 또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일부 수출 사양이 주한 미군용 차량으로 공급되기도 했어요. 이 밖에 연식이 쌓이면서 여러 고질병도 드러났습니다. 차체 곳곳 일어나는 부식, 특히 차량 하부를 지탱하는 서브 프레임이 심하게 녹슬거나 카이런, 액티언 등 같은 세대 쌍용차를 공유하는 일명 볼 조인트 결함으로 운행 중 차가 주저앉는 만만치 않은 문제가 가끔 발생하는가 하면 벤츠 5단 변속기를 제어하는 전자기판에 문제가 생기면서 기어가 특정 단수에 고정되거나 변속 충격을 유발하는 일렉트로니키 고장 등 주요 부품을 공유하면서 고질병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한편 나날이 강력해지는 배기가스 규제와 경쟁력을 잃어버린 상품성, 안 그래도 잘 나가던 카니발이 신형을 준비해 관뚜껑을 닫으러 온다는 소식에 쓸쓸하게 은퇴를 준비하던 로디우스 앞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 당신 아직 죄인 아닙니다.
그 사이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바람잘 날 없던 쌍용차는 2010년 말 인도의 자동차 기업 마힌드라에 인수되어서도 회사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활을 걸고 만든 코란도 씨가 쟁쟁한 경쟁차들 사이에서도 준수한 판매 실적을 올렸고 픽업 트럭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등 판매량이 증가하긴 했지만 그 사이 경쟁차들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회사가 안정을 취할 새도 없이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었죠. 당연히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상품성으로 무장한 신차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쌍용차의 개발 여건은 경쟁 업체와 비교하면 영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라인업을 동시에 개발할 수 없었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어요. 현지에서 SUV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던 모기업 마힌드라의 입김도 무시할 수 없었고요. 막대한 개발비가 투입되는 만큼 쌍용과 마힌드라 두 회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의 무게가 실렸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은 소형 SUV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로 나온 게 이 모델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었죠. 당연하게도 다른 라인업의 사정은 녹록지 못했는데요. 쌍용의 자존심이었던 체어맨의 후속조차 불투명해진 상황에 주인공 로디우스 역시 무사할 리 없었지만 의외로 이 차는 살아남았습니다. 로디우스의 단종은 단순히 라인업 하나가 아닌 MPV 시장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RV 전문에서 쌍용 입장에서는 쉽사리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라면 풀모델 체인지가 이루어져야 맞지만 급한 대로 각종 사양을 개장했고 그 중에서도 전작의 가장 큰 페인이었던 디자인을 살린다. 대대적으로 손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여기에 앞서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던 액티언 스포츠의 케이스를 발판 삼아 이번에도 한국인의 가슴에 깊숙이 박혀있던 그 이름 코란도를 붙이기로 결정했죠. 이렇게 또 하나의 코란도 투리스모가 2013년 출시됐습니다. 차량의 성격에 맞게 이탈리아어로 여행을 뜻하는 투리스모를 서브네임으로 붙였는데 흔히 말하는 GT, 그란 투리스모의 그 투리스모죠. 렉스턴이나 체어맨 투리스모로 출시됐어도 좋았을 법했지만 이 모델이 가진 상품성으로는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고급차 이미지를 되려 깎아내릴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차도 있었으니까 코란도라는 이름이 마냥 뜬금없지도 않죠. 외관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었지만 범퍼와 램프, 휠 등 비교적 수선이 용이한 부분뿐만 아니라 사이드 캐릭터 라인, 필러 디자인 등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변경해 직전 모델의 인상을 말끔하게 지워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주로 곡선을 사용하면서 차분하지만 유약한 이미지가 있었던 로디우스와 달리 힘있는 선과 면을 활용해 쌍용차 특유의 단단하고 강인한 인상으로 거듭났고 장이차 같다며 혹평받았던 D필러도 각을 세워 터프해진 얼굴과 조화를 이뤘습니다. 소폭 커진 알루미늄 휠과 전용 에어댐 패키지를 옵션으로 마련해 무게감을 덜어낸 것도 좋은 부분이었죠. 전반적으로 전작에서 추구했던 크로스오버 MPV에 한 발짝 더 다가간 분위기였어요. 다행히 전문 매체와 소비자들에게 확실히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았고 실제로 판매량으로 증명이 됐지만 이번에도 멋진 디자인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말을 아꼈습니다. 안 그래도 큰 차에 직선 위주의 디자인을 덮어 씌우다 보니 겉으로 보기에 차가 무겁고 둔해 보였고 휠 구경을 키우긴 했지만 비대한 몸집에 비해 여전히 작은 바퀴로 비례감과 균형미가 떨어져 보이는 듯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 때문이었죠. 그래도 외관은 누가 말 안 해주면 로디우스로 만들었다는 걸 모를 정도로 이미지를 바꾸는 데 성공했지만 문제는 실내였습니다. 예산 몰아주기에서 외장 디자인팀이 이겼는지 전작인 로디우스의 실내를 거의 그대로 옮긴 건데요. 물론 매번 스리슬쩍 달라지는 스티어링 휠과 버튼 시동 스마트키, 열선 스티어링 휠, 7인치 내비게이션, 운전석 앞에 오토바이 계기 디지털 클러스터를 추가하는 등 전작에서의 지적을 수용하고 트렌드에 맞는 편의 장비를 보강해 편의성을 더하고자 노력했지만 가운데 자리 잡은 이 계기판의 임팩트가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뒷좌석은 아예 달라진 부분이 없었죠. 초기에는 11인승만 판매되면서 비좁은 사열 시트와 스윙도어로 인한 단점 역시 전작과 그대로 공유했어요. 이번에도 1년 뒤 출시된 3세대 카니발이 전작 대비 모든 부분이 크게 개선되면서 비교당해야만 했고 특히 올류 카니발은 활용도가 낮은 사열을 아예 트렁크 바닥으로 수납할 수 있게 했지만 로디우스의 설계가 그대로 반영된 탓에 등받이만 접히도록 한 건 역시 경우에 따라 단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직접 모델 로디우스 유로와 동일한 2.0L 디젤 단일 사양으로 한국형 디젤 엔진을 표방하며 실용 구간 토크를 강화해 일상 주행에 최적화했다는 그들의 말처럼 낮은 배기량에도 불구하고 저RPM에서부터 충분한 토크를 선사했기에 우려와는 달리 괜찮은 가속감을 제공했습니다. 단 이 차의 존재 목적, 여러 명의 승객을 태우고 4바퀴를 굴리는 상황에서는 부족한 힘에서 오는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출력은 아쉬웠지만 승차감만큼은 여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작의 에어 서스펜션까지는 아니었지만 서브 프레임과 서스펜션 등 설계 일부를 기존 체어맨에서 체어맨 W의 것으로 업그레이드해 더욱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제공한 것이 특징이었어요. 덕분에 신형 카니발이 뒷좌석 탑승객에게 멀미를 유발하는 공명음 이슈로 곤욕을 치르고 있을 때 꽤 많은 소비자들이 코란도 투리스모를 눈여겨볼 정도였죠. 물론 보기만 하고 구매를 하진 않아서 문제. 비장의 무기도 내놨는데요. 바로 하이루프 리무진 코란도 투리스모 샤토였습니다. 코란도는 영어, 투리스모는 이태리어, 샤또는 불어니까 총 3개 국어로 지은 이름. 카니발 하이리무진에 대응하는 샤또는 루프를 확장해 탑승객 거주성을 크게 높인 특별 사양으로 후륜구동 설계로 바닥이 높아 약점으로 지적받던 뒷좌석 공간을 개선하고 각종 고급 편의 사양을 더한 모델이었습니다. 10년 전 선보인 CEO 엔터테인과 로디우스 리무진 쇼카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모델이었죠. 스마트폰 미러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감상이 가능한 22인치 LED 모니터와 고출력 JBL 사운드 시스템, 대형 룸램프, 화장품이나 음료를 차게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같은 편의 장비를 갖추고 측면 커튼, 스웨이드 내장재 등 고급 소재를 둘러 호화롭게 구성했습니다. 번쩍이는 크롬 휠과 일체감 있게 디자인된 확장 루프가 코란도 투리스모의 거친 디자인과 묘하게 잘 어울렸고 컬러에 따라 고급차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어요. 뿐만 아니라 리무진급 호화 사양이 필요 없는 분들을 위해 넉넉한 공간감만을 누릴 수 있는 하이루프 모델 역시 별도로 제공해 선택지를 넓힌 것도 좋은 부분이었고 특장점인 사륜구동까지 빠짐없이 갖추면서 사륜구동 미니밴 리무진이라는 독보적인 모델로 활약했죠. 현대차가 스타렉스 리무진에 사륜구동을 넣으면서 대응한 와중에도 나름 의미 있는 판매량을 달성했습니다. 나중에는 올류 카니발을 참고해 일체형 루프 박스를 탑재해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리무진 모델과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아웃도어 모델을 추가하기도 했죠. 한편 2014년 진행된 연식 변경에서는 각종 편의 사양을 확대 적용하고 이때 9인승 모델이 추가됐습니다. 2013년 하반기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110km 이상 속도 제한 장치가 의무화되면서 자가용으로 11인승 모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고 경쟁차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였죠. 속도 제한 장치가 장착되기 이전에 출고를 서두르는 판에 얼떨결에 반사이익을 보기도 했고 법 개정 이전에 출고된 차들, 속도 제한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중고차 값이 일시적으로 뛰기도 했어요. 안전한 이동에 도움이 되는 조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쉽다고 느끼는 분들 많았죠. 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110km만 넘어가면 맥이 탁 풀리는 그 허탈한 느낌. 덕분에 승합차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2종 보통면으로 운전할 수 있는 데다 속도 제한 없이 버스 전용차로 이용까지 가능한 9인승 모델을 고려하는 고객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더해 2015년 하반기에 출시된 뉴 파워 모델은 꽤나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요. 새로운 휠 디자인과 USB 충전 포트, 전방 카메라, 크루즈 컨트롤 스위치를 포함한 스티어링 휠 등 각종 사양을 업그레이드했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에 대응해 배기량을 키워 출력을 높인 2.1L 디젤 엔진에 G4 엑스턴에 쓰인 벤츠 7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려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눈에 띄게 강력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전보다는 한결 나아진 동력 성능을 체감할 수 있었고 정숙성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죠. 2018년에는 꽤나 많은 부분을 변경한 2차, 로디우스부터 시작하면 4차인가? 페이스리프트 모델 2018 코란도 투리스모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티볼리로 대표되는 쌍용차의 새로운 패밀리 룩을 적용한 외관은 날렵해진 그릴과 LED 주간주행 등을 품은 헤드램프가 달라진 분위기를 주도했고 스키드 플레이트, 더욱 커진 18인치 크롬 휠로 전작 대비 훨씬 세련된 인상으로 거듭났습니다. 헤드램프와 그릴은 더욱 날렵해졌지만 강화된 보행자 안전 규정에 대응하기 위해 보닛을 부풀리면서 쌍용차 특유의 듬직한 인상까지 그대로 유지했고 샤프해진 올류 카니발과 대비되던 외관이 드디어 볼만해졌죠. 꽤나 많은 사양이 변경되어 직전 모델에 비해 상품성이 크게 개선됐지만 가격 인상은 거의 동결에 가깝게 최소화한 것도 좋은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도 타이밍 조절 실패로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또 가격이 동결된 이유 역시 문을 열자마자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 일할 줄 알았다.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앞좌석 통풍 시트, 스마트 미러링이나 애플 카플레이 등 최신 폰 커넥트 기능까지 지원해 편의성을 높이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십수년 전 로디우스와 별반 다르지 않은 센터 페시아 디자인 하나만으로도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2004년 아버지가 타시던 로디우스의 느낌을 굳이 2018년 출고하는 신차에서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투박한 마감과 소재감도 그 사이 높아진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무엇보다 사이드 및 커튼 에어백에 무릎 에어백까지 기본 사양으로 달려나오는 시기에 달랑 앞좌석 듀얼 에어백, 그나마 커튼도 아니고 사이드 에어백마저 옵션으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 차가 패밀리카로 사용되는 미니밴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납득하기 힘든 납득이 부분이었어요. 안 가잖아, 납득이. 커튼 에어백도 없는 마당에 차선 이탈 경고, 긴급제동 보조 같은 능동형 안전장치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죠. 가뜩이나 차도 큰데 어라운드 뷰 모니터는 기껏해야 샤토에만 넣어놓은 것도 아쉬웠고요. 파워트레인 역시 동결, 한편으로는 수출형 렉스턴에 올라간 2.0 가솔린 터보 사양이 추가되길 내심 기대했는데 이변은 없었습니다. 물론 판매량이 의미있게 늘어나진 않았겠지만 특유의 매력적인 승차감에 가솔린 엔진의 정숙성이 더해졌다면 좋은 시너지를 일으켰을 것 같은데 여러모로 아쉬운 구성이었죠. 디젤 파워트레인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낮아지는 데다 카니발의 대배기량 가솔린 엔진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 소비자를 흡수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길에서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출시 1년 만에 단종됐기 때문입니다. 부분 변경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었고 나날이 강력해지는 배출가스 규제까지 발목을 잡으니 쌍용에서도 더 이상 손을 쓰는 게 무의미했죠. 설마 DNR입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코란도 투리스모는 로디우스를 뜯어 고친 높은 수준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었지만 출시 초 쌍용차는 이 차를 로디우스의 후속 모델로 강력하게 어필했고 그 전략이 통하면서 직전 모델 대비 판매량이 10배가량 뛰어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특히 신차로 판매될 당시 국산 사륜구동 MPV는 이 차와 그랜드 스타렉스를 빼면 전무했기 때문에 SUV를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가족형 미니밴으로 캠핑, 낚시 등 아웃도어 열풍을 타고 소소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거친 환경의 울릉도에서는 택시로 쓰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고를 우리다 못해 냄비까지 태워버린 걸까요? 이후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전작인 로디우스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습니다. 그 사이 모델 체인지를 거듭할수록 눈에 띄게 비싸지는 카니발에 비해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뛰어난 가성비를 내세웠고 현재 팔리는 카니발에도 없는 사륜구동을 내세워 꾸준한 수요를 형성하긴 했지만 깊숙이 배어있는 로디우스의 향기를 완전히 지워내는 데는 실패해 판매량이 급격하게 떨어졌죠. 다행히 로디우스처럼 달리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어졌지만 그 외의 고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도 소비자들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출 시장에서도 전작의 이름 그대로 로디우스와 스타빅, 일부에서는 투리스모로 이름을 변경했지만 역시나 출시 초에만 반짝했을 뿐 처참한 성적을 이어갔죠.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대로 끝내기엔 아쉬웠는지 쌍용차는 완전한 후속 모델인 A200을 전륜구동 플랫폼으로 준비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품었지만 역시나 회사가 온갖 풍파에 휩쓸리면서 진행이 무기한 보류됐죠. 다행히 KG 모빌리티 체제로 전환된 지금 다시 미니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으니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까지 비운의 MPV 쌍용 로디우스, 코란도, 투리스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단, SUV, 미니밴의 장점만을 한데 모은 듯한 훌륭한 컨셉으로 출발해 기아 카니발이 불을 지핀 미니밴 시장에서 혜성처럼 등장했지만 쌍용 자동차의 집안 분위기처럼 여러 가지가 뒤엉킨 혼란스러운 상품성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죠. 그래도 독보적인 사륜구동의 든든함, 매력적인 승차감으로 탄탄한 매니아층을 확보했고 캠핑, 차박 등 레저 열풍에 힘입어 가성비 좋은 중고차로 재조명받기도 하면서 지금도 수많은 가족에 발휘되어주는 든든한 미니밴으로 도로 위를 누비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아쉬움도 많았지만 회사의 주인인 숱하게 바뀌는 어수선한 분위기, 만성적인 자금난으로 개발비조차 제대로 조달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던 쌍용차 실무진의 노력이 돋보이는 모델이었어요. 과연 후속 모델 A200은 예정대로 도로 위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럼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